14살 아이가 할머니한테 반지를 맡겼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다시 찾으러 올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왔습니다. 실종 아동이라고 찾고 있다고. 그런데 그날 저녁엔 경찰이 아닌 남자 2명이 또 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 명함엔 이름과 전화번호만, 소속도 직함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 많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게 아이인지, 아이를 찾는 사람들이 위험한 건지, 그리고 그 반지 안쪽엔 숫자 3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1, 3, 27. 아버지가 죽기 전 아들에게만 남긴 숫자. 누군가는 그 숫자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14살 아이는 그걸 혼자 들고 며칠째 거리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서 딱 한 곳,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이 국밥 한 그릇 파는 낡은 가게였습니다. 이 반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서울 어딘가 개발이 비껴간 오래된 재래시장입니다. 좁은 골목엔 비닐 천막이 늘어서 있고 생선 비린내와 참기름 냄새가 뒤섞이고 상인들 목소리가 쉼없이 오가는 곳. 그 시장 어귀에 작은 국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간판은 오래됐습니다. 글자 일부가 바래서 읽기도 힘들 정도죠. 그래도 매일 아침 셔터는 열립니다. 가게 주인은 정순자 씨. 올해 7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흰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두꺼운 면 앞치마를 두르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육수솥 앞에 섭니다. 식구도 없습니다. 직원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매일 그렇게 합니다. 손님들은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아주머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들 그냥 할머니라고 했고 순자 씨도 그 호칭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가게의 메뉴는 딱 하나입니다. 돼지국밥. 다른 건 없습니다. 덮밥도 찌개도 라면도 그냥 국밥 하나. 근데 그 하나 때문에 30년 넘게 장사가 됐습니다. 가게 입구 바로 옆에 낡은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갖다 놓은 건데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지 오래됐죠. 쓰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거기에 아이가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은 소년. 이름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김도윤. 14살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학교 끝나고 잠깐 쉬는 거겠거니. 순자 씨는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다음 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매일 오후 4시쯤 나타나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보지 않았습니다. 책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은 항상 허공 어딘가에 고정된 채로 순자 씨는 어느 날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갔습니다. 학생, 배고프지 않아요?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요. 남은 거라서 그냥 주는 거예요. 순자 씨가 국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무표정하게. 그러다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도윤이 말했습니다.
거절하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화가 난 것도 무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몹시 조용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할까봐 미리 줄이는 것처럼. 순자 씨는 국밥을 다시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녀는 매일 왔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매일 같은 자세로. 가게가 바쁠 땐 순자 씨도 신경을 못 씁니다. 점심 장사 끝나고 그릇 닦고, 저녁 육수 올리고, 정신을 차리면 어느새 해가 기울어 있죠. 그때쯤이면 소녀는 없어졌습니다.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저 애 매일 오네. 혹시 아는 애야?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앉아 있다가요. 순자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요즘 세상에 저렇게 멍하니 있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연락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냐? 아주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주를 짜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계속됐습니다. 저 아이, 집이 있기는 한 걸까?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오후부터 흐리더니 저녁 무렵엔 제법 굵은 비가 내렸습니다. 순자 씨는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솥을 닦고 상을 엎고 불을 내리고. 그런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내다보니 소년이 거기 있었습니다. 비를 그대로 맞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가방도 등에 맨 채로. 교복은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비를 피하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처마 아래도 아닌 빗속에 그대로. 순자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야야, 뭐해? 빨리 들어와. 문을 벌컥 열며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문 안쪽에 딱 붙어서 섰습니다. 마치 더 들어오면 안 된다는 듯이. 순자 씨는 행주를 가져와 소년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소년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소년이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가릴 수 있을 만큼 은빛 반지였습니다. 작고 얇은, 여자 손가락에 맞을 것 같은. 소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할머니. 도윤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질 듯 낮았습니다. 이거 맡아주세요. 제가 다시 찾으러 올게요. 도윤이 반지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오래 잠 못 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거 왜 나한테? 순자 씨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그냥 여기 말고는 맡길 데가 없어요. 도윤이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여기 말고는 맡길 데가 없다는 말. 순자 씨가 입을 열려는 순간
소년이 몸을 돌렸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 다시 가져가. 나는 이런 거 받으면 안 돼. 순자 씨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소년이 멈췄습니다. 한 발짝, 딱 한 발짝 멈췄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빗속으로 우산도 없이 달리지도 않고 그냥 걸어서 금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자 씨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 위에 반지를 올린 채로 빗소리, 시장 골목의 가로등, 그리고 아무도 없는 벤치.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 씨는 셔터를 올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벤치 쪽을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점심이 됐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오후 4시, 그 시간이 됐는데도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 상을 닦으면서도 육수를 젓다가도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어디 간 거야 대체? 순자 씨가 행주를 꽉 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는 그 작은 은반지가 있었습니다. 돌려주려고 넣어뒀는데 돌려줄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벤치는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반지를 꺼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얇은 은반지,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반지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셔터를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빈 벤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탁은 말 속에 말이 있습니다. 맡아주세요라는 말 뒤에 차마 꺼내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 빈 벤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사라진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찾습니다. 그게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건 찾는 사람만 알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벤치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순자 씨는 여전히 자꾸 그쪽을 봤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 육수솥에 불을 올리고 시장 입구 쪽으로 환기를 시키러 나갔습니다. 그때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시장 입구 전봇대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전단지인 줄 알았습니다. 피자집 할인 광고거나 부동산 연락처거나 그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달랐습니다. 흰 종이 위에 아이 얼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글씨,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순자 씨의 발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아이,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김도윤, 14살, 실종일자, 며칠 전, 순자 씨는 전단지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종이 끝을 흔들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전이 되자 전단지는 더 늘었습니다. 시장 안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정육점역, 떡볶이 가게 유리창, 시장 통로 한가운데 가로등, 경찰관 2명이 시장을 돌며 상인들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이 근처에서 자주 목격됐다고 해서요.
경찰관이 전단지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몇은 전단지를 들여다보다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국밥집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가게 안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반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아이 본 적 있으세요?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보호자분이 신고하셔서요. 경찰관이 전단지를 내밀며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말이 잠깐 막혔습니다. 글쎄요.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네요. 순자 씨가 시선을 피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를 더 알기 전까지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은 명함 하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순자 씨는 명함을 카운터 위에 올려두고 한참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났습니다. 손님이 빠져나간 가게 안 혼자 상을 닦으면서 순자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 집이 있는데 왜 사라진 걸까? 보호자가 있다는데 왜 벤치에서 그렇게 혼자 앉아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하필 나한테 반지를 맡긴 걸까?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낮 햇빛 아래서 보니 더 작아 보였습니다. 은빛이 살짝 바랜 아주 단순한 모양의 반지.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지만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흐릿하게 보였던 그것. 빛에 비춰 각도를 맞추자 작은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또렷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된 각인이라 달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읽혔습니다. 11, 3, 27. 숫자 3개. 하이픈으로 연결된 날짜인지 코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 숫자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11, 3, 27.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녁 준비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닥을 쓸다가 문 앞에서 뭔가를 밟았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4번. 아주 작게. 언제 들어온 건지 몰랐습니다. 문틈 아래로 누군가 밀어 넣은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허리를 굽혀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 작지만 또렷한 딱 한 줄이었습니다. 반지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자 씨는 가게 문을 확 열었습니다. 골목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장보는 아주머니, 리어카를 끄는 상인, 두런두런 얘기하는 노인들, 아이는 없었습니다. 도윤인지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쪽지를 손에 쥔 채로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냥 국밥집 할머니한테 중학생 아이가 반지를 맡기고 쪽지를 넣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반지를 꺼내서 버릴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녁 장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국밥 냄새가 골목까지 퍼져나가고 단골 손님 두어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 씨는 솥 앞에서 국자를 들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이 시장에서 보기 드문 차림이었습니다. 짙은 색 정장, 넥타이,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 나이는 40대 초중반쯤, 표정은 단정했고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처럼 앉지 않았습니다. 입구 쪽에 서서 가게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목소리가 낮고 딱딱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뭔 일이에요? 순자 씨가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경찰 전단지와 같은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이 아닌 사복 차림. 어딘가 건물 앞에 서 있는 여기 이 아이 본 적 없습니까? 이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남자가 화면을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사진을 봤습니다. 오전에 경찰관이 왔을 때와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경찰은 명함을 줬습니다. 소속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건 때문에요? 오전에도 경찰 왔다 갔는데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게 저희는 가족 측에서 나온 겁니다. 개인적으로 찾고 있어요. 옆에 있던 다른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가족.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가족이라면 왜 가족끼리 오지 않을까? 왜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시장 국밥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묻는 걸까? 못 봤어요. 순자 씨가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보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아이가 많이 위험한 상황이라서요. 남자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위험한 상황. 그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단골 손님 한 명이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뭐야? 형사예요? 손님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위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사 이름도, 직함도, 그냥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었습니다. 손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불을 내리고 솥 뚜껑을 닫고 문을 잠갔습니다. 순자 씨는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관 명함, 정장 남자들 명함, 그리고 작게 접힌 쪽지, 그리고 손 안에 은반지. 순자 씨는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10일 3 27. 오전엔 아무 의미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됐습니다. 이 반지를 찾는 사람이 도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아이는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이 아는 모든 곳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이
이 낡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가장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빈 벤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일, 그게 대단한 결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꼭 쥐는 거죠. 이유는 나중에 알아도 됩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반지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그 반지 안에 새겨진 숫자 11, 3, 27.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순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것은 곧 알게 됩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순자 씨는 막 잠에서 깬 참이었습니다. 육수 솥불을 올리러 부엌 쪽으로 걷다가 뒷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무언가 긁히는 듯한, 아니면 기대는 듯한. 순자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뒷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문에 등을 기댄 채로. 교복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색 후드티, 무릎이 찢어진 바지, 왼쪽 팔소매가 거쳐 있었고 팔꿈치 아래로 핏자국이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아래가 거먹게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은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도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더 이상 저항할 의지가 없어서인지 그냥 이끌리는 대로 들어왔습니다. 부엌 의자에 앉혔습니다. 순자 씨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물, 면수건, 가게 구급함에서 소독약과 밴드, 팔꿈치 상처는 넘어지면서 긁힌 것 같았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오래 방치한 탓에 주변이 부어 있었습니다. 소독약을 상처에 댔습니다. 도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넘어진 거야? 다른 데는 안 다쳤어?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도윤이 고개를 떨구며 작게 말했습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아무리 봐도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그 말을 습관처럼 하는 아이였습니다. 순자 씨는 더 묻지 않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을 떠왔습니다. 새벽에 데운 국물이었습니다. 뜨끈하게 도윤 앞에 내려놨습니다. 아이는 잠깐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릇이 바닥날 때까지. 순자 씨는 맞은편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릇을 내려놓고 나서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숨겨주실 수 있어요? 며칠만요. 며칠만 있으면 돼요. 도윤이 목이 잠긴 듯 간신히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너 찾고 있어. 전단지도 붙었고 너희 집에서 신고했다더라. 순자 씨가 낮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집에는 못 가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순자 씨가 짧게 물었습니다. 짧은 침묵. 도윤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뭔가를 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해도 돼요?
할머니한테 도윤이 어렵게 운을 띄웠습니다. 들을게. 순자 씨가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도윤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의 아버지, 김재원 씨, 작은 건설회사에 다녔습니다. 직함은 회계 직원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할 때 시선을 테이블 위에 고정한 채로 말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을 마주치면 울 것 같아서 그러지 않으려는 것처럼 아버지는 약 2달 전부터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장부와 실제 자금 흐름이 맞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았습니다. 수억 단위가 오가는데 서류 어디에도 기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수록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장부 파일, 이체 내역, 내부 메일 일부, 그걸 USB 하나에 담았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말했어요.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반지 안에 힌트가 있다고. 도윤이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왜 그런 말 하냐고 했는데 도윤이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사고는 1달 전에 났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충격으로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할 때 처음으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아빠 차에서 블랙박스가 왜 망가져 있어요? 비 온다고 블랙박스가 망가지지는 않잖아요. 도윤이 주먹을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조문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방을 둘러봤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도윤은 그 사람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은 아버지 말이 생각났습니다. 반지 안에 힌트가 있다던. 아버지 유품 상자에서 찾았습니다. 이 은반지를, 그리고 안쪽 숫자를 봤습니다. 11, 3, 27. 아빠가 예전에 창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회사 자재 창고요. 뭔가를 거기 두셨던 것 같아요. 도윤이 반지 숫자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1번 창고, 3번째 선반, 27번 박스, 그 안에 USB가 있다는 것. 도윤은 그걸 알아냈습니다. 혼자서 14살이. 순자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창고에 가봤어? 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들킨 것 같아요. 집 근처에서 그 사람들을 봤어요. 아빠 장례식 때 왔던 사람들이요. 저를 보더니 쫓아왔어요. 도윤이 손을 꽉 쥐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도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어머니한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연락하면 어머니도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며칠을 시장 근처 골목, 편의점 구석, 지하도 벤치,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곳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가게가 생각났어요. 여기밖에 없었어요.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도윤이 목소리가 끊길 듯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게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순자 씨는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국밥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새벽 5시, 곧 육수솥에 불을 올려야 할 시간, 곧 시장이 열릴 시간.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 뒤편, 창고 겸 쓰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이불 한 채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불을 꺼내 도윤 앞에 내려놨습니다. 일단 자. 거기 방에 들어가서 순자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이고 뭐고. 그건 나중에 생각해. 지금은 자는 게 먼저야. 순자 씨가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받아들었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로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머리 위에 손을 한번 얹었습니다. 가볍게, 아주 잠깐. 말은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국밥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지친 사람 국물 한 그릇 더 떠주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다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작은 목소리로 여기밖에 없다고. 순자 씨는 그날 새벽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솥 앞에 섰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불을 올렸습니다. USB, 11번 창고,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이 모든 것이 과연 그냥 덮일 수 있는 일일까요? 그리고 그 반지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도윤은 뒷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12시간 넘게 순자 씨는 평소처럼 장사를 했습니다. 국자를 들고 그릇을 닦고 손님 맞으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또 그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번엔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남아있던 손님 한 명이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국밥을 빠르게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가게 안에 순자 씨와 남자 셋만 남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왔었죠. 기억하시죠, 할머니? 남자가 웃음기 없이 말했습니다. 기억해요. 순자 씨가 표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 혹시 이쪽으로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주변에서 목격됐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남자의 시선이 가게 구석구석을 훑으며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행주로 카운터를 닦았습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못 봤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밥 먹으러 오지 숨으러 오는 게 아니라서. 순자 씨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 셋이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순자 씨는 카운터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에 방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창고예요. 들어가 볼 거예요? 순자 씨가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닙니다. 혹시 보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그 아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남자가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명함을 하나 더 두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남자들이 떠난 뒤 뒷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얼굴이었습니다. 표정을 보더니 굳었습니다. 왔었어요? 도윤이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가방을 집으려 했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할머니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도윤이 서둘러 가방 끈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앉아. 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멈췄습니다. 국밥 먹어. 식기 전에. 순자 씨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면서 눈이 빨개졌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빨개졌습니다. 순자 씨는 그걸 못 본 척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 장사가 끝난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뒷방에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카운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은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반지 하나 때문에 아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밥집까지 피하는 게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넘기는 게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순자 씨는 도윤이 처음 벤치에 앉아 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던 아이. 그 아이가 며칠을 골목에서 버티다가 다친 팔을 끌고 새벽 4시에 찾아온 곳이 여기였습니다. 세상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이 낡은 국밥집 하나밖에 없었던 아이. 순자 씨는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이 아이는 혼자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시장을 돌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얼굴들이었습니다. 30년 시장 안에서 함께 비 맞고 함께 장사하고 명절에 떡 나눠 먹던 사람들. 정육점 박씨 아저씨, 채소가게 오여사, 입구 쪽 신발가게 최씨 부부. 순자 씨는 낮게 얘기했습니다.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 하나를 도와야 한다고, 회사 창고 위치를 알아야 한다고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도움을 청하는 게 워낙 드문 일이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혹시 시내 쪽 건설 자재 창고 말하는 거야? 거기 내가 납품 다닌 적 있어. 어느 회사야? 박씨 아저씨가 두꺼운 손을 무릎에 짚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에게 회사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예전에 한두 번 갔던 데야. 위치 알려줄게. 박씨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 혼자 가면 안 돼. 같이 가줄게. 오 여사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말없이 옆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씨 아저씨의 낡은 트럭에 몸을 싣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도윤도 함께였습니다. 순자 씨가 데려갔습니다. 누군가는 말렸을 겁니다. 위험하다고, 어린아이를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창고 구조를 아는 건 도윤뿐이었습니다. 반지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버지가 숨겨둔 게 정확히 어디 있는지 도윤이 아니면 아무도 몰랐습니다. 트럭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도 창밖만 봤습니다. 도윤은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앞만 봤습니다. 순자 씨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자 도로가 좁아졌습니다. 낡은 공단지대, 셔터가 내려진 공장들, 인적이 없는 오후의 골목, 주말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다행인지 불안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고 단지 입구가 보였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트럭을 세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고 단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낡은 철문 너머로 번호가 붙은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입구는 잠겨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2개였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박씨 아저씨를 봤습니다. 예전에 납품 다닐 때 쓰던 연문이 있어 직원들도 그쪽으로 다녔거든. 박 씨가 조용히 말하며 앞장서 걸었습니다. 창고 단지 왼쪽, 잡초가 무릎까지 자란 좁은 길, 시멘트 블록 담 사이 작은 철문 하나,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비걱,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모두 멈췄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 자재 냄새, 어두컴컴한 통로, 천장에 달린 형광등 하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야? 박 씨가 낮게 물었습니다. 11번요.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창고 번호를 따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발소리가 시멘트 바닥에 울렸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4사람이 나란히 걷기도 빡빡했습니다. 7번, 8번, 9번.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창고 단지 입구 쪽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아까는 없었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 멈췄습니다. 차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꺼져 있는지, 아직 켜져 있는지, 이 거리에선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가자. 순자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10번, 11번, 멈췄습니다. 11번 창고,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숫자판이 달린 자물쇠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설정해뒀을 번호,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누를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일이었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좁은 공간을 가로질렀습니다. 자재 박스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선반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번호가 적힌 작은 플라스틱 표찰. 도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선반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반. 박스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전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갈색 종이 박스, 테이프로 봉해진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손전등 빛이 숫자를 비췄습니다. 25번, 26번, 없었습니다. 도윤이 손을 멈췄습니다. 27번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오 여사가 손전등을 박스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박스 하나가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옮기다가 아니면 찾다가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은 것처럼 적어야. 도윤이 손을 뻗었습니다. 27번 박스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재 샘플들 사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박스 바닥을 쓸었습니다. 구석을 짚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검은 비닐, 박스 바닥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붙여뒀던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비닐 안에 작은 것이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비닐을 벗겼습니다. USB였습니다. 도윤이 그걸 손에 쥐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여러 명이었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창고 문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사람 온다. 2명. 박씨가 돌아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도윤을 봤습니다. 아이 손에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안에 넣어두면 아무도 모른다.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이 건넸습니다. 순자 씨는 USB를 앞치마 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반지 옆에 넣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오 여사가 도윤 어깨를 잡아 박스들 뒤로 밀었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창고 문을 조용히 당겨 닫았습니다. 찰칵, 어둠. 손전등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창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고 번호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도윤이 순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순자 씨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1번, 2번, 3번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없어. 박씨가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고를 나왔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달리지 않고 트럭에 탔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엔진을 켰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단지를 빠져나올 때까지 순자 씨는 앞치마 주머니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도로로 나오자 오 여사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도윤이 순자 씨를 봤습니다. 아이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목숨 걸고 모은 것이었습니다. 죽으면서도 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반지 안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순자 씨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 위에 손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트럭은 시장 쪽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차가 따라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방향을 2번 바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제야 도윤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USB 안에는 아버지가 말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불법 공사 계약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허위 서류, 실제로는 간부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 그리고 또 하나, 현장 산재 사고 기록. 작업자가 다쳤지만 회사는 공식 신고를 막았습니다. 합의금을 쥐어주고 없던 일로 했습니다. 그 모든 게 파일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은 녹취였습니다. 회사 간부들의 대화, 아버지 목소리도 짧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파일을 틀지 않았습니다. 파일명만 확인하고 닫았습니다.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됐던 거겠죠. 순자 씨는 시장 안에서 알고 지내던 변호사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오래전에 가게 손님으로 오다가 지금은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 그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짧게, 하지만 빠짐없이. 변호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가게로 왔습니다. USB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산재 은폐까지 있으면 형사사건이에요. 언론에 먼저 넘기고 경찰에 제출하는 게 맞겠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들여다보며 낮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요, 안전할 수 있어요? 순자 씨가 도윤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도윤을 봤습니다. 증거가 세상에 나오면 오히려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숨어 있는 게 위험한 거예요. 변호사가 도윤과 눈을 맞추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도윤이 짧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4살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작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뉴스가 나왔습니다. 건설회사 비리, 간부 횡령, 산재 은폐, 내부 고발자의 유족이 증거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간부 2명이 당일 검찰 소환을 받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은 더 이상 시장 골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뉴스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밥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뉴스 화면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밥 먹어. 식겠다. 순자 씨가 국자를 들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조심스럽지 않은, 소리가 작은, 하지만 분명한 웃음. 순자 씨는 국자를 들며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재래시장은 오늘도 열립니다. 새벽 5시 육수솥에 불이 오르고 골목에 냄새가 퍼지고 셔터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국밥집 앞 낡은 벤치, 오늘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도윤이 앉아 있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이번엔 멍하지 않은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정순자 씨는 오늘도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옵니다. 아무 말 없이 벤치 옆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은 늘 복잡합니다. 나쁜 것들이 숨어 있고, 힘없는 사람이 치이고, 아이가 혼자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국밥 한 그릇 내밀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아이는 버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돌아온다는 건 그 자리가 아직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건 그 사람을 아직 믿는다는 뜻이죠.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벤치 쪽을 봤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웠던 바람이 누그러지고 시장 골목 처마 아래로 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때였습니다. 세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건설회사 대표가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횡령, 산재 은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까지 아버지의 죽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던 그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블랙박스 파손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고 사고 당일 인근 CCTV 분석이 다시 이뤄졌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진 건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길게 걸릴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알게 됐습니다. 김재원 씨가 그냥 비 오는 밤에 혼자 미끄러진 게 아니라는 것을. 도윤은 그동안 보호시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한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뒤 몸이 버티지 못했던 겁니다. 도윤은 면회를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 손을 잡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있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그때는 갈 곳이 없어서 앉아 있었고 지금은 있어야 할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설 선생님은 도윤이 많이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잔다고. 그 말을 전해 들은 순자 씨는 솥뚜껑을 닫으면서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딱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순자 씨가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열리는 문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순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팔꿈치 상처는 아물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달랐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는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 있던 무거운 것이 조금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문 앞에 서서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반지 찾으러 왔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행주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반지는 거기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매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놨습니다. 은반지, 작고 얇은,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순자 씨가 카운터를 돌아 나왔습니다. 가게 안 제일 안쪽 자리, 늘 비워두는 자리, 창가 쪽 작은 테이블, 거기 손을 얹었습니다. 앉아. 순자 씨가 낮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순자 씨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반지는 못 줘.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왜요?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 씨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 거기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내 아버지가 이걸 왜 반지 안에 숨겼는지 알아? 순자 씨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도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리지 말라고. 중요한 거니까. 내가 꼭 갖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 순자 씨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반지 얘기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 아버지가 숨긴 건 숫자가 아니야. 아들한테 살아남으라는 말이었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꼭 찾으라는 거였겠지. 순자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는 내가 갖고 있을게. 대신 순자 씨가 말하다 잠깐 멈췄습니다. 이제 여긴 네 집이야. 순자 씨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게 안에 조용히 그 말이 깔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국밥 먹어. 많이 남았어. 순자 씨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학교가 끝나면 국밥집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구석에 가방을 놓고 서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행주를 던져줬습니다. 상 닦아. 저쪽부터. 순자 씨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도윤이 행주를 받아들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닦아서 물기가 한쪽에 몰렸습니다. 순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둥글게 닦아야지. 이리 와봐. 순자 씨가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손을 잡아 움직여줬습니다. 둥글게 힘을 주면서 도윤이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습니다. 도윤은 금방 배웠습니다. 상 닦는 것도, 그릇 나르는 것도, 손님한테 물 가져다 드리는 것도, 순자 씨는 뭘 시킬 때마다 잔소리를 했습니다. 힘 조절 못한다고, 너무 급하다고, 국물 흘렸다고. 도윤은 잔소리를 들으면서 조금씩 웃는 얼굴이 됐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잔소리를 들을수록 이상하게 편해졌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셔터를 올리다가 멈췄습니다. 간판 아래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만든 종이 간판이었습니다. 두꺼운 도화지에 매직으로 또박또박 쓴 글씨. 순자 할머니와 도윤이 국밥집. 삐뚤지 않았습니다. 반듯하게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밑에는 작게 별 2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도윤이 나왔습니다.
멋쩍게 머리를 긁으면서 이상해요? 떼어낼게요. 도윤이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셔터를 다시 올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면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육수 불 올려. 순자 씨가 앞치마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씩 웃으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나고 순자 씨는 혼자 카운터 앞에 앉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불빛 아래서 안쪽 숫자를 봤습니다. 11, 3, 27. 이제 그 숫자가 무엇인지 압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길, 위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 살아남아서 꼭 찾으라는 당부.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 한쪽 벽, 오래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 씨 남편 사진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먼저 떠난 그 액자 옆 못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지를 걸었습니다. 작은 은반지가 가게 벽에 조용히 걸렸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도 남겨진 사람도 여기 있다는 뜻으로 서울 어딘가 개발이 비껴간 오래된 재래시장. 오늘도 새벽 5시 육수솥에 불이 오릅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교복 입은 소년이 불 앞에 서 있습니다. 어설프게 하지만 열심히 국자를 잡는 손이 아직 작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크면 됩니다. 가게 앞 낡은 벤치에는 오늘 아침도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이제 그 자리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댄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국밥 한 그릇, 행주 하나, 그리고 떠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